안녕하세요.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다 보니 어느덧 70대 초반이 된 여자입니다. 세월은 가고 백발은 온다던데 제 행색을 보니 세월이 참 많이 흐른 것 같네요.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가 TV만 틀어도 남들 사는 얘기 참 많이 듣고 보고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까 모임도 없고 TV로 핸드폰으로 남들 사는 얘기 듣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그래도 딸이랑 둘이 살다 보니까 이런 재미도 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아들 있는 집이 큰 소리 떵떵 치며 살았다지만 요즘 시대는 딸이 최고 아닌가요? 딸의 권유로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나니까 세상에 더 재미있는 걸 많이 보고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수업도 있어서 취미로 잘 다니고 있고요. 이게 다 말년의 딸 덕분에 알게 된 재미랍니다. 주변 친구들은 딸이 어쩜 그렇게 살갑고 착하냐면서 부러운 소리를 하네요. 하지만 제가 평소 즐겨 듣기만 하는 채널에 사연을 쓰는 걸 보면 무언가 숨겨둔 사연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 나이쯤 되면 인생이라는 큰 나무에 장가지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결국 장가지 다 쳐내고 딸과 둘이 남게 됐어요. 그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하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는 거죠. 물론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 때도 행복했지만 그때는 아들 문제로 속 꽤나 썩었답니다. 다들 자식 농사가 그렇게 힘들 거라고 하는데 저만큼 힘든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결혼부터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실패로 끝나서 두 번째 결혼까지 힘들었던 걸까요? 그런데 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지질이 복도 없었어요. 제가 태어날 무렵이면 70년 전인데 그때는 온 국민이 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죠.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아들한테만 주던 때였어요. 그때는 오히려 딸이라서 구박받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밥상을 다 차려놓고도 아버지가 숟가락을 뜨고 나서야 밥을 먹을 수 있을 때였죠. 그뿐만 아니라 여자 밥상도 따로 있을 정도로 차별이 아주 심했었고요. 그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 눈치 보여서 아버지 밥 드시는 걸 보고 나서야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제 밥그릇을 뺏으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를 노려보며 어머니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큰오빠 밥도 안 먹었는데 너부터 먹어? 그 버르장머리 어디서 배운 거야? 아버지 드시고 장난 먹고 나서 네가 먹어야지.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밥 이리 내놔. 저기로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때 제 나이가 5살이었어요. 그런데 장난보다 밥 숟가락 먼저 들었다고 밥그릇을 뺏길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반찬도 제가 먹던 상에는 김치뿐이었지만 아버지와 장남이 있던 밥상에는 계란도 있을 정도였죠. 그 시절에 반찬 투정하고 사는 사람도 몇 없었겠지만 저와 여동생은 그 나이에도 눈치껏 알아서 어머니가 주는 대로 먹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온 집안이 아버지와 장남 위주로 살아가고 있을 때였죠. 어머니 아버지는 콩 한 쪽이 있어도 자신들 몫까지 장남한테 다 내놓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동생이 어깨를 피고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쥐죽은 듯이 조용히 살다가 20살이 되던 해 저는 바로 공장으로 취업을 하면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보통 자식이 독립을 하면 어느 정도는 자립할 수 있도록 안타까워서라도 도와주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려고 짐을 싸는데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너는 월급 받으면 큰오빠한테 절반 보내.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장남이 잘 사면 너도 알아서 잘 살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절반은 큰오빠 보내주고 공부만 할 수 있게 뒷바라지 좀 해라. 정말 지독하지 않나요? 그때는 어머니가 제게 단호하게 하는 말이 너무 서러웠어요. 저도 어린 마음에 공부하고 싶고 더 집에서 가족들과 살고 싶었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또 밥그릇이나 뺏기고 살겠다 싶어서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여동생도 저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도움은 바라지도 않고 그저 번 돈 뺏어나가지 말았으면 했죠. 부모님이 이런 분들이라 그런지 저는 가족의 정을 느끼면서 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오랜 꿈은 단란한 가정을 꾸려서 아들, 딸 차별 없이 곱게 키우는 거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일했던 곳은 방직 공장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여자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하곤 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공장에서 제공하는 야간 학교도 다닐 수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와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 만난 사람이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일명 공순이라고 불리면서 죽어라 일만 할 때였어요. 아무리 20살이라고 해도 젊다고 힘든 걸 모르겠습니까?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그럴 때 전 남편이 제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었답니다. 하루는 너무 아픈데도 꾹 참고 일을 하다가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병원도 못 찾아갈 정도로 열이 높았습니다. 그때 전 남편이 다가와서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오늘 보니까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 안 가도 괜찮겠어요? 제가 같이 가줄까요? 괜찮아요. 괜히 병원 가면 돈만 나오는데 뭐하러 가요? 한숨 푹 자면 괜찮아요. 나중에 큰 병 나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거 몰라요? 초장에 잡아야 아끼는 거예요. 얼른 병원부터 가요. 그때는 일하는 사람이 아파서 쓰러져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때였는데 아파 보인다면서 걱정을 해주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살면서 누군가한테 걱정받아 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전 남편이 참 다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 남편과 병원에 다녀온 이후 가까이 지내게 됐어요. 그때는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친정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에 전 남편과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고요. 부모님이 늘 저를 보면서 출가 외인 될 사람이라면서 홀대 받으면서 컸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다정하게 저를 대해준 전 남편을 보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됐어요. 처음으로 저를 공주처럼 대해주는 전 남편과 미래를 꿈꾸게 된 겁니다. 그때는 전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힘들 때 눈에 콩깍지가 씌인 채로 내린 결정이 좋았겠습니까? 잠깐 전 남편에게 홀려서 1년 연애를 하다 20대 중반에 결혼하게 된 저는 지옥문으로 스스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즐거워했죠. 처음부터 개차반 같은 사람이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임신을 하고 전 남편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의지한 전 남편이 변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때는 출산 예정일도 한여름일 때였어요. 불러오는 배를 붙들고 더위와 싸우고 있던 저는 전 남편의 술주정까지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수는 사람이었어요. 임신한 부인을 두고도 전 남편은 술독에 빠진 사람처럼 살더군요. 저는 딸을 낳을 때도 혼자였어요. 그 순간에도 전 남편은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제 인생은 왜 이럴까 한탄스러웠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태어난 달까지 전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100일이 갓 지난 아이가 우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전 남편은 딸아이가 울면 늘 저를 보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기집애가 왜 이렇게 울어? 입을 틀어막던지 그만 좀 울게 해. 귀가 따가워서 못 살겠어. 그럼 애가 울지 말이라도 할까? 당신 딸이잖아. 그런 말밖에 못해? 당신이 한 번이라도 딸 안아본 적이나 있냐고. 더럽게 떽떽거린다. 내가 왜 저런 거랑 결혼해서 가서 술이나 더 사와. 재수 없으니까. 애 보고 있는 거 안 보여? 당신이 갔다 와. 이게 가만 보니까 이제 기어오르네 아주. 정신이 나갔나. 그러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지더니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욕을 하는 거예요. 우는 애를 끌어안고 방으로 도망쳤지만 방문이 부서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문을 흔들어대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같았어요. 전 남편은 점점 술을 마셔도 안 마셔도 폭언하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때는 이혼도 쉽게 다짐하기 힘들었죠. 이혼녀가 되는 순간 주홍 글씨처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딸이 돌이 지났을 무렵 아이가 보챈다면서 이제 막 걸음마를 걷는 딸에게 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옹알이를 하며 걸음마를 하는 딸이 보챈다며 손찌검을 하려는 남편을 밀치며 말했어요. 어딜 손을 들어? 내 딸한테 손만 대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네가 뭐가 잘나서 뭘 할 수 있는데?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저는 전 남편에게 결국 참아왔던 이혼 선언을 하게 됐어요. 세상에 내 새끼까지 때리려는 사람이랑 더 살 수 있는 엄마가 있을까요? 결국 세상 사람들 쳐다보는 눈이 무서워서 미루던 이혼을 딸을 위해서라도 이혼하기로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다고 형편이 나아질 리가 없었죠. 전 남편한테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받아낼 게 없었어요. 가진 게 있어야 위자료도 뜯어내고 모아둔 재산이 있어야 나누지 않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혼할 때 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그나마 복받은 인생 같네요. 그래도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전 남편과 이혼하고 나니까 딸아이만 보고 이 악물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어디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는 게 있었겠어요? 전 남편과 이혼하고 정말 딸만 보고 살았던 세월이 꼬박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소아급성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제 인생 참 기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팔자도 사는구나 싶으시죠? 그때 진짜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뿐인 제 핏줄이 아프다니까 제 오장육부라도 드러내서 딸만큼은 살려내고 싶었죠. 그런데 돈 없고 힘없던 저는 딸을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애틋한 마음으로는 제 딸을 살려낼 수 없던 거예요. 결국 딸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저는 삶의 의지마저 같이 잃었습니다.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난 딸이 무서울까 싶어서 따라가고만 싶었어요. 홀로 이승에 살아서 뭐하나 다 의미 없는 일 같다고 생각되었죠. 할 수만 있다면 혀 깨물고 확 죽고 싶다는 생각이 눈만 뜨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극단적인 시도도 하면서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또 공장을 다니면서 꾸역꾸역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형편이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이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삶의 의욕이 없을 때였죠. 이렇게 삶의 의욕도 없이 하루하루 죽어가던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그래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남편에게 쉽게 마음을 열진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회사 동료들만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냈죠. 그런데 남편은 계속 선을 긋는 제게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이혼하고 아이까지 떠나보낸 채 혼자 살던 저를 이혼녀가 아닌 여자로 봐준 사람이었죠. 다들 억척스럽다면서 손가락질할 때도 퇴근길에 늘 저를 데려다 주겠다면서 뒤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귀찮다는 듯 말했죠. 왜 매일 절 따라오세요? 저 집에는 혼자 가고 싶어요. 위험할까 봐요. 요즘 밤길 혼자 걷는 거 여자한테 엄청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괜찮아요. 자식 먼저 하늘로 보낸 아줌마가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저도 전부인 먼저 하늘로 보냈는데 아직 무서운 거 많던데요. 세상에 무서울 거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말동무가 필요하거나 사는 게 힘들면 같이 편하게 털어놓고 지내요. 저는 남편이 사별했다는 이야기에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다른 누구도 아니고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저만큼 힘든 사람을 보니까 더 마음이 이상했어요. 게다가 저는 딸이 암으로 떠나면서 마음의 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남편은 사고로 하루아침에 부인을 잃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혼자 아이 셋을 돌보는 남편이 더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각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힘들어하던 마음을 털어놓으며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편의 아이들도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요. 그때는 아이들이 어릴 때라 저를 엄마처럼 잘 따랐답니다. 그렇게 남편과 가까워진 저는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될 무렵 남편의 부모님을 뵙게 된 겁니다. 처음 예비 시댁을 마주하게 됐을 때 저는 부모님의 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던 날 시부모님들은 백숙을 해둔 채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님은 제 밥그릇에 닭을 올려주며 말하셨죠. 아유,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사는 게 마음 같지 않다지만 안 해도 될 고생을 참 많이도 했던 것 같네. 나는 네가 며느리여도 딸 같다. 그래서 꼭 말갛게 웃고만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어머님의 따뜻한 말에 밥도 겨우 삼키면서 울기만 했습니다. 남편만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따뜻하고 마음 넓은 분이었어요. 저를 마음으로 품어주신 시부모님들 덕분에 저는 남편과의 재혼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식들만 생각하고 사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성품 좋은 시부모님들을 보고 자라서 남편이 이렇게 성실하고 바르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혼 당시에는 애들이 어려서 그런지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커갈수록 제가 감당하기에는 힘들어져 갔습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남편이 바쁠 때라 아이들의 사춘기를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를 키우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첫째 아들이 중학생이 되고 둘째 아들과 막내딸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첫째가 사춘기가 오자 공부도 안 하고 늘 친구들이랑만 몰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머리가 커가는 아들이라는 말이 딱 걸맞았습니다. 사춘기가 온 큰아들은 저만 보면 돈이라도 빌려준 빚쟁이처럼 말했어요. 용돈 달라니까. 나만 돈 없다고. 어제도 용돈 줬는데 무슨 돈을 또 달라는 거야. 내가 일주일 동안 쓰라고 했지? 내가 그지처럼 다니면 좋겠어? 돈 안 주면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말해. 놀기만 하고 공부도 안 하면서 왜 용돈 타령이야? 그렇게 학교도 안 가고 빚쟁이처럼 말하는 큰아들한테 절대 못 준다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야무지고 말 잘 듣던 딸이 큰아들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오빠 맨날 돈만 달라고 하고 엄마 말도 안 듣는다고 내가 아빠한테 다 잃을 거야? 네가 뭔데 이른다는 거야? 넌 새엄마가 그렇게 좋냐? 좋다. 그러니까 내가 아빠한테 큰오빠가 엄마 말 안 듣는다고 다 말할 거야. 평소에 그래도 아빠라면 껌뻑 죽던 큰아들은 막내딸 말에 괜히 투덜거리며 학교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큰아들이 학교 가는 걸 보자 막내딸은 저를 보며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저를 유독 잘 따르고 좋아하는 딸이 있어서 엇나가는 큰아들 사춘기에도 끄떡 없었어요. 막내딸이 마치 제 선물과도 같은 아이였답니다. 그런데 큰아들 사춘기는 애교일 정도로 진짜 문제는 둘째 아들이었죠. 큰아들이 친구들이랑 놀기 좋아했다면 둘째 아들은 남을 괴롭히는 걸 좋아했답니다. 둘째 아들 녀석 때문에 학교에 불려 나간 적도 있었어요. 좋은 일도 아니고 학교 폭력 때문에 아들 학교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답니다. 내 새끼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한데 학교에 가보면 둘째 아들한테 맞은 학생 부모도 와 있어서 저는 죄인처럼 죄송하다는 말만 할 뿐이었죠. 그렇게 학교 선생님에게도 수십 번도 더 사과하면서 다신 이런 일 없게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지만 둘째 아들은 통제 불가였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은 둘째 아들의 종아리를 때리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보고 사람 패라고 가르쳤어? 앞으로 한 번만 더 잘못하면 종아리 회초리로 안 끝날 줄 알아. 대체 뭐가 문제라서 사고만 쳐? 저 새엄마 싫어. 난 엄마 없이 사는 게 낫지 새엄마랑 살기 싫다고. 애들이 나랑 엄마랑 하나도 안 닮았다고 한다니까? 그리고 여동생만 예뻐하고 나랑 큰형한테는 소리만 지르는데 내가 왜 말 잘 듣고 살아야 되는데? 저를 노려보며 서럽게 웃는 둘째 아들을 보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면 심하게 말이라도 할 텐데 유독 애들 훈육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그런 저를 가장 잘 알아준 게 바로 막내딸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펑펑 울면서 말하자 막내딸은 남편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오빠들이 먼저 엄마 말도 안 듣고 소리 지르고 땡깡 부렸어. 내가 다 봤어. 맨날 엄마랑 한 약속도 어기고 반찬 투정하고 그랬다니까? 엄마는 잘못 없어. 남편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막내딸을 안아줬어요. 저는 그래도 남편과 딸이 제 고충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은 할 말이 더 남았다는 듯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가 매일 깨끗한 옷 입고 매일 다른 반찬까지 먹고 사는데 왜 오빠들은 그런 것도 몰라? 편하게 학교 다니는 거 다 엄마 덕분이야.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 좀 해. 세상에 이런 야무진 딸이 또 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제 막내딸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렇게 혼이 나고도 기어코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학교에서 대장놀이 하던 둘째 아들은 결국 심각한 학교 폭력 문제를 일으켰고 소년원을 가게 된 겁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 답답했어요.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소년원에 갈 정도로 문제를 일으키는 자식은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풍노도 두 아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사춘기만 지나면 괜찮겠지. 그래도 소년원에서 나오면 정신 차리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한번 삐뚤어진 애들은 바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더군요. 세월이 흘러 첫째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큰며느리는 참하고 심성이 고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책임감이 생기면서 큰아들도 정신 차리겠구나 싶었죠. 그리고 처음 큰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잘 살아보겠다면서 목청껏 말했던 사람이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결국 이혼을 당하고 말았어요. 큰며느리가 제게 큰아들과 이혼하겠다면서 전화했을 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저 평생 이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저는 큰며느리의 말을 듣자 과거 전 남편과 이혼했을 때 제 심정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울기만 하는 큰며느리를 위로해 줄 뿐이었어요. 같이 살던 큰며느리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큰아들은 결혼 기간 동안 바람을 피는 건 물론이고 며느리한테 손찌검까지 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며느리를 잡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돈이나 벌어다 주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큰아들은 사업한다고 설치면서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습니다. 남편한테 늘 사업하겠다면서 손을 벌렸고 장가간 아들 제대로 사람 구실하게 해주려고 사업 자금을 2차례나 빌려줬죠. 하지만 직장도 다녀본 적도 없고 빈둥거리만 하던 아들이 뭘 제대로 할 줄 알았겠습니까? 2번째 사업이 망하기 직전에도 빈둥거리면서 노는 사람과 더 사느니 이혼이 낫겠다고 큰며느리가 생각한 거예요. 첫 사업이 망하고 2번째 사업이 망할 때 왜 망하나 가봤더니 글쎄 골프 치는 일에 정신 팔려서 가게는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더군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큰아들한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니 사업하는 애가 가게만 차려놓고 골프나 치러 다니면 돈을 어떻게 벌어? 제대로 좀 정신 차리고 살 수 없어? 우리 아버지 돈으로 내가 하는데 아주머니가 왜 신경을 쓰세요? 신경 끄세요. 너무 기가 막혀서 한 소리 하려는데 뒤에 오던 남편이 큰아들의 말을 듣고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막말을 하던 큰아들 뺨을 내리쳤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고 쳐다만 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내가 왜 네 아버지야?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그리고 뭐 아줌마? 너 네가 알아서 살아. 네 인생 알아서 살고 거지처럼 살아도 절대 나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한심하게 사니까 이혼이나 당하지. 남편은 큰아들의 철없는 소리에 화가 잔뜩 나 있었고 결국 그날 2번 다시 큰아들 돕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가만히 있을 큰아들이 아니었죠.
저와 남편이 있는 집을 찾아와서 왜 돈 안 주냐면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경찰까지 불렀고 큰아들은 경찰서로 연행된 적도 있었답니다. 참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자식 셋 중에 첫째만 막 살면 그나마 위안이 되겠는데 둘째 아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워낙 남편이 구두쇠였던 데다가 돈을 모을 줄만 알고 쓸 줄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재테크도 잘해서 재산이 좀 있었거든요. 이걸 아는 아들 두 놈이 남편만 보면 돈 타령하기 바빴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외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은 둘째 아들 사업 자금으로 5천을 보태줄 때쯤이었어요. 그래도 둘째가 별 큰 문제 없이 사업 잘하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사실 그 무렵에 시집간 막내딸 때문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안 그러던 딸이 계속 돈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막내딸은 제게 전화해서 기가 죽은 목소리로 이런 부탁을 하더군요. 엄마, 죄송한데요.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한 3천 정도만 해주면 안 될까? 너무 급해서 어쩔 수가 없네. 갑자기 올려달라는 거야? 일단 네 아빠랑 한번 얘기해 볼게. 남편은 평소에 안 그러던 막내딸 부탁에 선뜻 도와줬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도와주니까 막내딸은 저희 부부에게 계속해서 부탁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딸의 부탁에 흔쾌히 도와줬습니다. 그러다가 시댁 병원비로 2천까지 빌려가고 또 얼마 안 돼서 돈을 빌려달라는 딸의 전화에 남편이 의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안 그러던 애가 돈 타령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구나. 아니에요. 이제 다 해결됐어요. 무슨 일 있으면 꼭 이 애비한테 말해라. 그렇게 남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막내딸과 전화를 했어요. 괜찮다는 말에 한숨 돌리나 했는데 걱정을 놓을 겨를도 없이 둘째 아들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그때는 막내딸이 어떻게 사나 더 알아볼 겨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고를 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경찰에서 둘째 아들 앞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 통지서가 온 거예요. 남편과 저는 그동안 둘째 아들이 하던 사업의 실체를 알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말만 사업이지 둘째 아들은 사채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돈 없는 사람들 돈 빌려주고 이자를 3,000%나 매겨서 돈을 받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돈을 못 갚는 사람은 집까지 찾아가서 협박하기 일쑤였고요. 학교 때 하던 학교 폭력을 사회에 나와서도 그대로 하고 살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피해자들 신고로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됐으니까 둘째 아들 보고 출석하라는 거였죠.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사색이 된 얼굴로 둘째 아들한테 캐묻더군요. 너 이거 뭐야? 뭐하고 돌아다니길래 경찰서에서 이런 게 날아와? 너 똑바로 말 안 해? 내 인생에서 아버지가 웬 참견이에요? 아, 아버지도 재테크 관심 있으니까 나랑 같이 사채놀이 좀 해보시려고요? 이런 빌어먹을 자식이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남편은 둘째 아들의 말에 노발대발 화를 냈어요. 정말 뻔뻔한 태도에 저까지 다 화가 날 정도였죠. 그래서 저도 뻔뻔하게 말하는 둘째 아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너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너 믿고 도와준 아버지한테 그게 할 소리야? 아니 아줌마가 웬 참견이세요? 엄마도 아니면 진짜 엄마처럼 주제넘게 훈수 두지 마요. 뭐? 내가 너 키워주고 입혀준 세월이 얼만데 이런 소리도 못해?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남편은 둘째 아들의 말에 분통이 터지는 듯 등을 내리치면서 화를 냈어요. 정말 하늘이 있다면 왜 저희 부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싶더군요. 결국 둘째는 사채업자로 깡패로 살다가 교도소까지 복역하면서 전과까지 생겼어요. 이혼하고 정신 못 차리고 놀기만 하는 큰아들의 폭력 전과범 둘째 아들까지 정말 바람잘 날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벼락처럼 잘 살고 있던 막내딸마저 이혼을 하겠다고 집을 찾아온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딸을 앉혀놓고 어르고 달래며 물어봤습니다.
아니, 무슨 일 있어? 왜 이혼하겠다는 거야? 이 엄마한테만 솔직하게 말해봐. 그 사람이 술만 마시면 때리고 맨날 사기치고 돌아다니면서 사고만 치고 다니니까 못 살겠어요. 나라도 잘 살고 싶었는데, 정말 그러고 싶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엄마. 아니, 그걸 왜 이제야 말해? 누가 그렇게 살면서 참으라고 했어? 다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정말 죄송해요. 네가 뭐가 죄송해? 이런 거 말도 안 하고 참고 산 게 잘못한 거야. 앞으로는 절대 숨기지 말고 다 말해. 부모 두고서 왜 그러고 살아? 결국 그렇게 막내딸까지 이혼을 하고 말았네요. 이혼을 하고 집으로 들어온 딸은 이혼 소송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사위의 쓰레기 같은 실체를 알고 딸의 이혼을 응원해줬네요. 그동안 혼자서 소갈이했을 딸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걱정에 바람 잘 날아 없던 날들 속에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남편은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행복하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는 건 이번 생은 글렀던 일이었나 봐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나니까 너무 허망하더군요.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너무 가혹했어요. 그런데 이런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남편이 남기고 간 아들 두 놈들이었습니다. 이놈들은 장례식장에 잘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장례식 첫날 큰아들은 오지도 않았고 둘째는 겨우 얼굴만 비쳤습니다. 그렇다고 첫날부터 달려온 둘째가 아들답게 자식답게 있었겠습니까? 빚이라도 찾으러 온 빚쟁이처럼 뭐 받아낼 거 없나 두리번거리기 바빴죠. 그래서 내쫓듯 한 소리 하니까 어디로 사라졌는지 둘째 날부터는 아예 보이지도 않더군요. 3일 내내 저와 함께 장례식장을 지킨 건 딸뿐이었어요. 그리고 첫날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던 큰아들은 마지막 날 나타났더군요. 이게 진짜 자식들 맞는 건가요? 돈 필요할 때만 부모라고 찾아오는 아들만 보고 숨을 거둔 남편이 편히 갈 수나 있겠나 싶더라고요. 결국 세 남매가 모두 모인 날은 남편 발인 때뿐이었어요. 남편도 하늘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는지 발인 날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힘겹게 남편과 이별을 했네요. 칠순이 되면 남편과 오순도순 즐겁게 늙어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건 다 꿈이었나 봅니다. 칠순 생일에 남편과 했던 약속을 가슴에 묻고 딸과 함께 잘 살자면서 다짐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을 자식들에게 법적 한도에 맞게 다 물려줬습니다.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 한도 내에서는 미리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안 그러면 하루가 멀다 하고 돈 타령하면서 몰려올 게 뻔했거든요. 그렇게 다 나눠주고도 아파트와 3층 정도 되는 건물이 남더군요. 그런데 아들놈들은 아버지 장례에는 나타나지도 않더니 틈만 나면 집을 찾아와서 돈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큰아들은 또 사업을 하겠다면서 제게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내가 이번에 정말 확실한 아이템이라서 그래요. 한 번만 도와달라니까요. 확실하다고 몇 번이나 말하고 망했는 줄 알기나 해? 정신 차리고 일자리나 알아봐. 끝까지 사업하겠다면서 고집을 부리는 큰아들에게 절대 안 된다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체 사업도 못하는 놈이 왜 이렇게 사업만 고집하는지 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유산을 나눠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저한테 손을 벌리나 더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상한 건 큰아들뿐만이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무슨 사채업자처럼 찾아오더라니까요. 그리고는 제게 둘째 아들은 뭐라도 맡겨둔 듯 말하더군요. 아직 돈 남았을 때 서로 돕고 살아요. 내가 아버지 대신 재테크 도와드린다니까요. 내가 널 믿느니 동네 지나가는 개를 믿겠다. 헛소리 할 거면 나가. 정말 두 아들이 장례식장도 잘 안 지켰으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꼴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매번 쫓아낼 수도 없고 정말 정신 차릴 생각이 있기나 한 건지 알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가까이 사는 친구에게 말했어요. 친구는 제 고민을 듣자마자 단호한 목소리로 조언을 해주더군요. 절대 꼭 지고 자식들 나눠주지 마.
나는 하도 돈 타령하길래 암 걸린 척 해봤거든. 그런데 자식들이라는 게 암 걸린 엄마 걱정하는 게 아니고 내 재산 어떻게 나눌지 떠들고 있더라. 이런 것들 먹이고 입히느라 고생한 내 팔자가 불쌍해서 그것들이랑 인연 끊고 살고 있어. 괜히 불쌍하답시고 함부로 자식들 돈 쥐어주지 마. 저는 친구의 그 말에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사실 아들놈들이 돈 타령한다고 줄 것도 아니었지만 정말 제대로 철들고 살 생각이 있는 놈들인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척 해봤죠.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어떻게 나올지 태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저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자식들 돕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개과천선할 만한 싹이 있는 놈들인지 제가 확실히 알아야겠다 싶었고요. 그렇게 저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다는 서류를 부탁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세 남매를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제가 하도 심각하게 전화해서 돈이라도 주는 줄 알고 바로 달려왔더군요.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시한부 선고 내용이 담긴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세 남매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다 불렀어. 나도 너무 놀라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 그러면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어요. 딸은 믿을 수 없다는데 서류만 쳐다봤고 아들 두 놈은 횡재라도 했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됐네. 그럼 아버지 유산으로 머리 싸움 할 것 없이 다 주고 가면 되겠네. 어차피 아버지 재혼 안 했으면 원래 우리가 다 가졌을 건데 결혼해서 팔자 고친 거잖아요. 둘째 아들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낼 틈도 없이 큰아들이 또 말하더군요. 그래도 키운 고생이 있으니까 납골당에는 모셔드릴게요. 그렇다고 자주 찾아갈 건 아니니까 무연고로 모셔드려야 나라에서도 관리를 하겠지. 안 그래요? 혼자 살다 돌아가셨으면 어차피 무연고로 옮겨졌을 거니까 그렇게 해드린다고요.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두 놈들을 보면서 소리쳤어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이런 더러운 꼴도 보고 죽을 때가 된 거지. 이런 것들도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품고 키웠는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봐야 되니? 엄마, 죄송해요. 다 저 때문이에요. 전 남편이 집에서 돈 가져오라고 협박하고 때려서 거짓말 치면서 빌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저 때문에 어머니도 아버지도 병이 생긴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한탄을 하면서 죽을 때가 됐다고 가슴을 치면서 울자 딸이 제 팔을 붙들면서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속이면서 돈 빌려달라고 해서 미안했다고 하더군요. 하염없이 울면서 사과를 하는 딸을 끌어안고 달래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아픈 거 아니야. 우리 딸 놀래켜서 엄마가 더 미안해. 이 쓰레기만도 못한 놈들한테 이런 한 푼도 안 주고 오래 살려고 엄마가 거짓말한 거야. 딸을 달래주면서 사실대로 말하니까 아들놈들 얼굴이 싹 바뀌더군요. 그리고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제게 다가와서 슬픈 척 연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놈들도 사람 탈을 쓰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째와 첫째가 제게 매달리면서 억지 우는 소리로 말하더군요. 저희는 어머니 아프다는 말에 충격받아서 헛소리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제정신인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김에 그동안 거짓말 쳐서 돈 받아낸 저 나쁜 년 쳐내고 사세요. 저희는 그래도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았잖아요. 진짜 옆에 돌이라도 있었으면 아들놈들 입을 내리쳤을지도 모르겠네요.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뱉어내는 게 아니겠어요? 70 먹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두 아들놈을 리모컨으로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짐승도 키워준 공은 안다는데 너희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길래 부모한테 이렇게밖에 못하고 살아.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는 죽을 때까지 돈만 쓰면서 살 거야. 다 못 쓰고 죽어도 쓰레기만도 못한 니놈들한테 안 쓸 거니까 콩고물 기대 말고 당장 나가.
저는 집에서 아들놈들을 쫓아내고 씩씩거렸어요. 딸은 흥분한 저를 달래주기 바빴고 자식놈들 실체를 알고 나니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오히려 다행이다 싶더군요. 옆에 있는 딸을 보고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랑 나 둘이서 잘 살아보자. 내가 나중에 네 손주도 봐주면서 그렇게 살아. 제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꼭 어머니 모시고 살 거예요. 이날 딸과 둘이서 정말 잘 살자면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와 달리 두 아들놈들은 맡겨둔 돈을 잃기라도 한 것처럼 제게 전화를 하더군요. 한 번은 첫째 놈 전화길래 받아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워낙 표현을 못하고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니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그날은 너무 당황해서 말이 헛소리처럼 나온 거라니까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믿을 놈이어야 믿지.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참 이것도 말이라고 믿어달라며 전화를 하더군요. 둘째 놈도 똑같았어요. 너무 놀라서 말실수를 했다는데 이게 믿음이 가시나요? 제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신가요? 옛말에 남의 자식 속엔 앙칼이 있고 부모 속에는 부처가 있다는 말이 있죠. 자식들 키우는 일이 속으로 참을 인자를 새겨야 가능한 일이라 옛날부터 있는 말인가 봅니다. 저는 아직도 아들놈들을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마 죽은 남편이 돌아와도 아들놈들은 안 보고 살 것 같습니다. 요즘 딸 하나만 있어도 열아들 안 부럽다는데 저는 딸만 있어도 천군만마랑 사는 것 같네요. 그렇게 두 아들놈 연락 끊고 딸과 둘이 지금까지 살고 있답니다. 정말 거머리 같은 놈들 떼놓고 속 썩이는 놈들 소식 안 듣고 사니까 세상 편하네요. 천군만마 같은 딸과 아끼고 보듬으면서 의지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딸 덕분에 새로 해보는 것도 많고 오히려 더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사연도 보내보고 제 인생에 이런 일을 언제 또 해보겠어요? 다 딸이 알려줘서 사연 튜브로 사연도 들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둘이 같이 자주 듣고 지내고 있어요. 제 나이가 70대 초반 늙은이라서 사연을 처음 보내보기도 하고 어떻게 보낼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연 듣다 보니까 제 사연을 꼭 보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딸을 시켜 메일 주소로 담당자분께 보내게 됐네요. 너무 두서없이 쓴 글이라 혹시 안 읽어주시면 어쩌나 했는데 담당자분께서 전화까지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20번도 넘는 통화를 하면서 이 사연을 완성할 수 있었답니다. 늙은이가 말도 제대로 못해서 당황스럽고 답답할 텐데도 친절하게 전화 주셔서 저도 편하게 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하고 같이 있을 때 전화 주셔서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차분하게 확인해 주시고 다른 일은 더 없었나 물어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두서없이 말했어도 잘 정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사연튜브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네요. 제 사연 많은 인생 이야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연튜브 애청자로 잘 듣고 있을게요. 모두들 여러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 온다는 말이 있으니까 모두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